안녕하세요. 전자직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국가의 대입 동의목에서 정보보호론 오늘 이제 시작할 차례고요. 일단 이제 프린트물 그 앞에다가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표 컴일반처럼 넣어놨어요. 근데 한 번 정도 이제 우리 뭐 교재에는 다 있는 거죠. 문제집에도 있고 그 기본서에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또 요 수업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요거 한번 참고해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한 번 정도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요선 좀 암호화 좀 적게 나왔지만 암호화랑 네트워크 보안 쪽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법률 쪽은 거의 이제 3문항 정도 출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통 한 2문항 이상 출제가 되죠. 우선 시행령까지 나와서 다 개인정보보호법만 나왔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시행령과 이제 법률. 근데 이제 다른 법률도 하나 정도 들어갈 때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나왔던 거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범위는 좀 좁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많은데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전자사무법 이런 게 예전보다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걸 많이 냈었고 전자사무법도 이제 거의 그 공인인서 관련된 걸 많이 냈었는데 그런 게 다 폐지되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기출문제는 다 필요가 없는 삭제된 조항들이니까 필요가 없는 게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이 법률, 예를 들어서 뭐 정보통신망법이나 전자사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조금 더 범위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왔던 거 위주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아니죠? 작년, 지금 25년, 작년 지방직, 뭐 국가직 다 써놨으니까 한 번 정도 이제 확인 쭉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기본서나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인데 혹시나 그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걸로 한번 확인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컴퓨터 일반 시간에 얘기했던 거지만 혹시 또 이제 정보보호로만 수업 듣는 분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문제풀이에서는 일단 이제 중요한 문제를 더 정확하게 알아놓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더불어서 난이도 높은 문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기본 이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하고 계속 붙여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하고 단어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영할 때도 플러스 알파가 계속 붙죠. 어쩔 수 없죠, 이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 기본 이론에 나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계속 정리해 나가야 되겠지만 조금 더 이제 고득점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것만 갖다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한 3개월 남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부 계속 쭉 해오신 분들은 좀 자신감이 좀 높을 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 2월까지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높아져요, 사실 여러분들이. 높아지는데, 물론 이제 그 기본 이론부터 쭉 어떤 이제 입문반부터 쭉 수업을 듣지 않고 중간에 탁 이제 오신 분들, 중간에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막 기본 이론 더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힘든 경우도 있지만 쭉 이제 7월달, 뭐 4월, 5월달부터 5월달부터 쭉 오신 분들은 지금 정도면 좀 이제 약간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붙죠. 근데 이제 3월달 되면은 이게 또 달라져요, 말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쭉 해봐도 지금 실강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실강 인원 많을 때 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쭉 진행한단 말이에요. 실강 인원 많을 때 무조건 여기서부터 이제 5월달이나 7월부터 수업부터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막 이제 막 그 눈이 초롱초롱하게 듣다가 1, 2월 정도 되면은 제가 딱 봐도 약간 이렇게 거만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좀 안다. 아, 이 정도 문제는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3월달 되면 다시 되게 막 순진해져, 눈이.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질문 수준이 뚝 떨어져요, 진짜. 여러분들 3월달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많은 거, 5과목이 머릿속에 다 그냥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잘 안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기본적인 거 막 헷갈려요, 그때부터. 기본적인 게. 그럼 나중에 3월달 뭐 제가 이제 만약 뭐 예를 들어서 30명 데리고 수업하면은 3, 4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래요, 대부분 다. 10% 빼놓고 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3월달 이제 동의모에서 딱 들어가면은 3월달 동의모에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진짜 막 단순한 거, 기본적인 거 그런 거 나와서 막 질문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쭉 가다가 실력이 쫙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계획표 짜고 서브노트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 정리를 반복적으로 잘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좀 연습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1, 2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난이도 높은 문제들만 찾아다니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한 두 번 보면 얘네들 한 번 정도 보는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높여 나간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수업 나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넣어서 볼 거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그 동영 모의고사 시간에 이제 시간 배분도 분명히 여러분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한두 번 연습하고 계획 짰다고 해서 시험장 가서 쓸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시험장 가서 국어 영어에 시간을 많이 쓰니까 그 전공 과목을 먼저 풀어야겠다. 순서 바꿔서. 그래서 컴일반, 전보보름 풀고 국어, 국사, 영어 풀어야지라고 이제 가잖아요. 시험장에. 국어, 영어, 국사겠죠. 시험장에 가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첫 번째. 그걸 갖다 몇 번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이제 머릿속에서 계획만 짜고 이제 가가지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풀게 돼요. 그냥. 그럼 그때부터 내가 계획이랑 틀어졌다 이런 생각 들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랑 똑같은 거. 예전에 권투서 타이슨이 뭐 링에 올라오기 전까지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오면 이제 계획 없어지는 똑같은 거예요. 시험장 가면은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좀 계획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과목마다 시간. 국어는 몇 분에 풀 거고, 영어는 몇 분에 풀 거고, 그 다음에 뭐 국사를 몇 분에 풀 거고, 이 시간 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어를 예를 들어서 25분 잡았어요. 국어가 지금 시간 좀 늘었죠. 그죠? 근데 만약 25분 잡았는데 문제를 쭉 푸는데 진짜 만약에 17번까지 풀었는데 25분 다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풀고 가야지. 그래서 시간 더 써먹고 가는 게 아니라 다음 과목 넘어가야 돼요. 그냥 계획대로.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밀려가지고 정보보로 7, 8개 찍게 돼요. 그럼 정보보로 7, 8개 문제 푸는데 3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영어나 국어 한 문제 3, 4분 걸려가지고 이거 맞추면 좋은데 또 틀리면 또 얼마나 낭패예요, 이게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딱딱딱딱 지켜가지고 다음 과목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25분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게 17번밖에 못 풀어가지고 더 풀다가 30분 되면은 계속 점점 더 지연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걸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각 과목, 여기가 이제 보는 뭐 컴퓨터 일반이나 정보보는 한 과목에 대한 시간을 이제 제가 정해드리고 푸는 거지만 한 13분 정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제 정보보호론 같은 거 자꾸 푸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한 15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갖다가 문제 쭉 풀어보시고 뭐 검토까지 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문제는 제가 쭉 뽑아 놓은 거를 그 기본 이론서를 쭉 보면서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심화해 봤던 내용들 보면서 전체 내용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 일단 꾸밀 거예요. 그래서 쭉 우리 2달 동안 수업하면은 전체 내용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도록 일단 뭐 중요한 것부터 좀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문제집만 가지고도 전체를 정리할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 수업 들으면 문제풀이에다 플러스 별도의 이론 정리 중요해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시간 없어도 이거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3시간 복습하면은 이거 복습하는데 3시간 걸려. 예를 들어서. 그럼 2시간 59분 하시고 1분이라도 해야 돼. 이건 분명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건 분명히 이거 우리 이 과목 공부할 때 1분 이상은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제가 제일 좋다는 건 2시간 반 하면 30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 꼭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해보시면 동의모의서 1-1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풀 건데 시간은 15분을 드릴 거예요. 15분. 그래서 제가 앞에다 타이머를 켜 놓을 테니까 지금부터 15분 동안 이제 여러분들 시작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켜놓을게요, 타이머.
컴헬반에서 1강에 우리가 풀었던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조금 낮추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실제 시험 보면은 컴헬반은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20분 안에 못 풀 수도 있는데 요즘 문제를 친다면은 요즘은 이제 상하에 너무 그 격차가 심해서 하가 되는 문제들, 하수준 문제들은 바로바로 문제 풀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데, 근데 뭐 자료 구조나 운영 체제 이런 문제들, 뭐 코드 좀 복잡한 거 넣어놓으면은 벌써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컴텔반이 시간을 더 많이 써먹고, 정보보로는 이제 시험장에서도 13분 정도, 근데 10분 정도 풀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10분 정도에 이제 푸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검토하신 분도 있고 했었는데, 웬만하면 이제 15분에서 13분을 제가 이제 들여서 이제 볼 거고,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걸 사실은 이제 저번 주에 만들어 놨었는데 좀 수정을 했어요. 제가 컴헬반에서 문제를 좀 많이 좀 설명드리려고 좀 어려운 걸 좀 넣었는데, 이게 또 이제 처음에 보는데 너무 또 어렵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 약간 학습 위협이 꺾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한 대여섯 문제만 바꿨어요. 사실은 다 똑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보고,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것도 이제 기타 문제로 1-2에서 또 모의사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문제 푸는 시간은 좀 더 적게 걸리고 수업 시간도 아마 좀 더 적게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때 본 다음에 1번에 보시면은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어렵진 않죠. 얘는 당연히 기밀성이니까, 기밀성을 위협하는 것이니까 이제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인 방지의 반대죠. 부인, 위장, 위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변조죠. 변조, 이게 리플레이니까 이제 재현 공격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사실은 이제 뭘 갖다가 위협하는 거, 무결성 위협한다, 그죠? 그래서 무결성 위협하는 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밀성 같은 거 이제 만약 보호한다면은, 기밀성 같은 경우는 뭐 접근 통제라든지, 요거 좀 더 여기다 써놓고 볼까요? 그럼 기밀성도 트래픽 분석만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도 이제 뭐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스니핑, 도청이라든지, 그죠? 뭐 이것도 이제 어차피 가로채기, 도청, 가로채기, 훔쳐보기 다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스니핑, 스누핑까지 다 같은 계열이고, 그 다음에 사회공학 공격도 여기 들어가죠. 이런 애들이 이제 기밀성을 위협하는 애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요걸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통 접근 통제라든지 암호화를 하겠죠. 암호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무결성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접근 통제 필요하죠. 사실은 접근 통제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인증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엄격한 인증 절차, 이런 것들로 이제 무결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아니면 이제 해시 같은 거 쓸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쓰는 건 해시를 많이 쓸 것이고, 사실 무결성 보장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없지만 이제 그 가용성 무너뜨리는 것도 있죠. 가용성. 그래서 뭐 도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용성 떨어뜨리니까, 뭐 도스가 어차피 가로막기잖아요. 가로막기. 그래서 얘가 이제 가로채기라면은, 이게 인터셉션 된다면 얘는 인터럽션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해.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여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웜도 되죠. 웜 같은 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이런 거 문제로 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이제 그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위협하는 공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다른 건 없죠. 데이터 백업을 받는다든지, 이게 뭐 결국은 똑같은 말이지만 이중화, 중복시켜 넣는 거죠. 데이터 중복.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은 없죠. 이런 것들로 이제 무결성, 가용성,
뭐 기밀성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1번의 정답은 1번. 그죠? 뭐 어렵진 않죠. 그렇게 많이 어려운 형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그죠? 보통 이제 요거 갖다가 또 요걸로 이제 또 소극적 공격 많이 내니까 그죠? 엄청 많이 내잖아요, 이거.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은 하면서 공격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1번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2번은 이제 VPN인데 VPN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IPsek이나 SSL VPN 쪽으로 문제 많이 나오죠. VPN만 갖다 단독적으로 문제 내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VPN의 이제 보안적 기술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돼 있죠. 그래서 일단 VPN 하면 이제 뭐 터널링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침입 탐지는 아니죠. 이건 IDS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인증 기술이 있을 것이고, 암호 기술 이용해서 사실 이제 뭐 터널링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데, 터널링은 이제 보통 UIP 같은 거 쓰는 것이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침입 탐지 기술은 IDS에서 쓰는 거죠. IDS. 근데 이제 VPN에서 나온다면 VPN 같은 이제 가상사설망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전용망과 사설망이죠. 사설망과 공중망이죠. 공중망의 중간에 위치한 애죠.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유는 공중망보다 이제 그 전용망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을 좀 줄이면서도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가상사설망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망은 공중망인데 논리적으로 전용망을 만들어 쓰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둘보다 못한 점은 분명히 있죠. 얘보다는 분명히 좀 더 비쌀 거고 보안성은 높겠지만 얘보다는 보안성은 좀 떨어지겠다, 사실은. 그죠? 근데 가격은 훨씬 더 쌀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바꿔 써놓고 낸 적은 있는데 많이 내진 않고요.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문제마다 거의 다루게 되겠지만 IPsek이라든지 SSL 요 지금 우리 지금 그 1회 본 데도 있어요, 이게. 그죠? 거기서 또 이제 볼 거기 때문에 IPsec VPN이나 SSL VPN 쪽으로 이제 문제는 또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2번 정답은 2번으로 간단히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시험 볼 때까지 되게 좀 귀찮게 해요. 사실 이게 되게 귀찮게 해요. 이게 약간 이제 뭐 계륵 같은 존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건 아니거든. 사실은 보긴 봐야 되는데 볼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일단 요거 얘네들의 이제 그 암호화 그림을 알아야 되잖아. 암호화 그림 그거 알아야 되지. 또 우리 다 봤잖아요. 막 그리고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그리라고 그러면 선뜻 잘 안 그려지잖아요. 또 이게. 그죠? 근데 시험장까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시험장에서도 이거 아는데, 나 분명 아는 건데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게 헷갈려요, 그림이. 그러니까 정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풀이 첫 시간이라 요걸 한번 다시 냈는데 요거 이제 암호화 그림은 반드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고 CTR은 뭐 따로 볼 필요 없지만 CBC나 ECB나 ECB도 볼 건 없죠. CBC랑 이제 CFB, OFB를 잘 봐놔야겠죠, 그죠? 그림 암호화 그림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은 암호화 그림을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 또 이제 복호화까지 볼 거니까 그 그림도 이제 딱 필요한 것만 문제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블록 암호 모드 중에서 초기 벡터가 필요하지 않은 모드를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초기 벡터로 간다면 보통은 이제 CBC하고 CFB, OFB 생각하잖아요. CBC, CFB, OFB. 그래서 잘못하면 니은이 없네요. 그래도 이 문제가 좀 양심적으로 만들어. 니은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 니은만 있었으면은 요 니은 있으면 니은 콱 찍을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초기 벡터를 필요로 하는 거,
얘네들은 실제로 초기 벡터라고 하는데 이건 어차피 안 쓰이죠. 이건 안 쓰이는데 얘하고 얘가 쓰여요. 얘가. CTR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는 다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CTR도 초기 벡터 쓴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니셜 벡터 쓰이는데 얘는 이니셜 벡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가 있냐면 카운터가 있죠. 이 카운터를 초기 벡터 개념으로 봐요. 처음에 카운터가 들어가야지만 밑에서 암호화까지 진행이 되거든, 사실은. 근데 조금 다른 게 일단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한 번 들어가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들어가요. 카운터에다 플러스 1, 플러스 2에서 계속 늘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달라요. 그래서 방식은 좀 다르고 약간 이제 그 뭐라고 그냥 암호화에 직접적, 그러니까 암호화에 쓰이는 게 초기 벡터가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쓰이는데 얘네들은 간접적으로 쓰인다라는 어떤 그 이론적인 그 정리는 하거든, 사실은. 그죠? 근데 분명히 얘도 이니셜 벡터, 이걸 이니셜 벡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CTR이 좀 특이한 애예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쟤는. 문제에서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CTR이 지금은 들어가니까 정답은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죠? 디귿, 이거네. 기억 니은이 왜 없나 살펴봤는데 이런 것도 또 이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또 많이 걸려들죠. 또 팍 찍고서 그냥,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이런 건 꼭 밑줄 쳐놓으시고 헷갈리지 않게 잘 풀어놓고서 이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틀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출제자들이 이제 이거 한번 틀려봐라라고 낼 때는 막 헷갈리게 막 하고 막 함정파 넣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니셜 벡터 쓰는 거 다시 정리한다면은 이니셜 벡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CBC하고 CFB하고 OFB하고 CTR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요거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온 김에. 암호화하고 복호화 구조가 같은 거. 암호화 구조와 복호화 구조가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림 보면은, 암호화 그림, 복호화 그림에 둘 다 암호화만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뭐 있어요? CBC? CBC는 아니에요. 그죠? CFB. 또 OFB.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대충 맨날 끼는 애 있다 그랬지, 얘가. 그죠? CT가 끼는. 얘는 다 껴요, 다 껴요. 다른 거 이거 얘기 안 했어요? 나 이걸로 들었어요, 지금. 그죠? CTR. 요거 많이 나와요, 요즘 시험에.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네요, 이거. 반드시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얘도 이제 암호화 복호화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거 이제 알아놓으셔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한다면 요거 그림 오늘 반드시,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외우세요, 그림. 근데 외워야 될 게 CBC하고 CFB, OFB잖아요. 그 뭐만 기억하면, CBC 뭐만 기억하면 돼, CBC. CFB하고 사이퍼 피드백하고, CFB. 사이커 피드백하고 아우프 피드백은 쉽잖아요, 그림이. 평문과 암호문 사이에 뭐밖에 없어요? XOR. 이러려고 만든 거잖아요, 얘가. 그죠? 그럼 얘는 뭐 그리면 돼, 일단. 중요한 거. 이니셜 벡터 바로 밑에 XOR이 있다. 그럼 끝이에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 그럼 안 헷갈려, 이게. 근데 전체 그림 다 그리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얘는 이걸 노란색으로 그릴 거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들 요걸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린 거 계속. 요거만 잘 보면 이니셜 벡터.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거 뭐 생각 안 나면 다음에 또 한번 책 보고 풀면 돼. 이게 아니죠. 이제 시험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 시험지에서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이게 미치는 거죠. 이거 엄청 많이 본 건데, 그죠? 요거만 그려놓으면은 여기 문제 뭐 들어가? 암호화 들어가고. 어차피 평문과 암호문 사이에 이거 잘못 그렸어요. 이니셜 벡터 들어가면 맞는데 이쪽으로 그리면 안 되고, 그건 헷갈리니까 이건 평문으로 봐야죠. 평문 1번으로 보는 게, 이걸로 봐야 돼, 이걸로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지만 밑에서 암호문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니셜 벡터 들어가서 없으니까 처음에는 요거 다음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니셜 벡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넣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낫죠. 이니셜 벡터 평문에 써도 되는데 요게 더 보기 편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CBC는 평문과 암호문 사이에 XY가 암호화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어져서 이것 좀 개량하려고 만든 게 CFB, OFB에서 평문과 암호문 사이에 XY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암호화가 위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뭘 넣는 거? 이니셜 벡터를 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요거 평문과 XY, 그다음에 평문 1번 암호화 1번에 XY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 진짜.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이 그림 완벽하게 암기를 하세요. 이건 사실 암기 안 해도 계속 문제 보다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정확히 해놔도 한 2, 3주 안 보잖아요? 또 헷갈려, 이거. 근데 아마 요게 기억났고, 요게 기억나면 맞출 수 있는 거, 이게. 그죠? 물론 계속 보겠지만 반드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요게 빠져나가면은 아웃풋이잖아요. 키스트림 그냥 빠져나가는 게 이게 아웃풋 피드백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이퍼 피드백, 암호문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얘가 이제 CFB가 되는 거니까, 그죠? 요거만. 그래서 얘는 이게 빠져나와서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거고, 얘는 이게 빠져나와서 다음 번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CFB, 흰색이 OFB, 이렇게. 반드시 오늘 이거 이따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 동안 요거 한 두세 번 그려보세요. 뭐만 그리면 돼요, 여러분들. 딴 거 그리실 필요 없어요. 요거만 그리면 돼요. 요거만 그려놓으면 돼요. CBC랑 그 CF, OF 요거만 그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다 생각날 거니까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할 때는 이제 그 쉬는 시간에도 뭐 10분, 15분 쉬면은 한 5분 쉬고 복습을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복습 시간 줄이니까 쉬는 시간 드리면 이따 이런 거 한 번씩 정도 그려보시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3번 정답은 지금 이제 2번이 되는데 중요하죠. 이건 문제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복습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 정답은 2번. 네, 4번.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또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쉽게 또 빨리빨리 풀 수 있으니까 처음에 볼 때 이제 좀 정리를 잘 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다음에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은 근데 이제 뭐 설명을 보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거 딱 보면은 무결성에 초점을 뒀다. 근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상업용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이다. 상업용보다는 실제로는 이게 보안 기사 쪽에 나왔던 문제 지문 제가 좀 쓴 건데 안 고쳤거든요, 일부러. 상업용이면 딱 우리가 뭘로 찍을 수 있냐, 이걸로 찍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정보시스템 감시사 쪽에서는 아예 상업용 저걸로 보기 때문에 이걸 많이 내거든요, 문제로. 근데 밑에서는 또 그거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클락이슨이 정답이 된다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웰컴 트랜잭션이랑 그 다음에 separation of duty가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으로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낸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거 사실은 좋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군사용으로 기밀성 펠 라파둘라 나왔다가 군사용 무결성 없으니까 비바 나왔다가 비바를 개선시켜서 상업용으로 클락이슨 만든 거고 금융권에서 많이 쓴 거거든요. 그죠? 회계 쪽으로. 근데 조금 클락이슨만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사실 이 지문 자체가. 상업용.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위험하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책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비바를 그대로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낼 수는 있는 거 문제로. 조심해야 돼요. 일부러 넣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거만 딱 보고서 무결성이랑 상업용 클락이슨 끝. 큰일 나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어차피 요걸 다 써놓은 거예요. 단순 무결성 원리랑 스타 무결성 원리 다 써놓은 거죠, 이게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뭐 생각해야 돼요? 요거 외울 때 요것이 이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벨 라파둘라가 단순 무결성 원리가 뭐가 돼요? 그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단순 무결성이니까 NRU No read up이죠. 위에 있는 거 읽지 말아라. 이게 단순이고 스타 무결성 원리가 그냥 반대니까 이거는. 그죠? NW가 이제 어차피 이건 need니까 right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건 그냥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o right다 밑에다 쓰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벨 라파둘라는 기밀성의 밑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높은 등급이고 낮은 등급이라면은 위에서 아래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기밀성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no read up이니까 밑에 있는 애가 위에 거를 리드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건 바로 정보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 놓으면은 사실은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비바 같은 경우는 NR과 NW일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얘랑 반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NRD가 되고 NRU가 되겠죠. No read down. 밑에 거 읽지 마라 이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반대로 뭐예요? 얘는 무결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흘러가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 생각하면 좋아요? 무결성 등급이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것보다 좋은 게 얘는 그냥 구정물이고 얘는 1급수잖아, 1급수. 무결성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1급수는 조금씩 흘려주면 좋아요. 구정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데 구정물이 한 번이라도 1급수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 물을 못 먹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절대 위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no read down, 밑에 거 읽지 말고 no write up, 위에다 쓰지 마라. 위로 흘려 보내지 마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주체는 보다 낮은 무결성 정보를 읽을 수 없다. 그래서 no read down. NRT가 나온 거죠, NRT. 그 다음에 주체는 또한 자신보다 높은 무결성 수준의 기체를 수정할 수 없다. no write up 되어 있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 무결성 원리와 그 다음에 스타 무결성 원리를 이렇게 쓴 것이고, 얘도 이제 단순 보안 속성과 스타 무결성, 스타 그 보안 속성 써놓은 거니까, 그죠? 그걸로 보셔야 되고, 정답은 지금 얘로 쳐야 돼요, 얘로. 비바. 클라이슨이 아닌 거죠,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 클라이슨이 정답으로 나온다면은, 요런 말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웰펌 트랜잭션이랑 세퍼레이션 두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걸 보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레티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티스가 격자죠, 격자.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예요. 우리 PDCA 만들었던 사람이 데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닝이 이게 데닝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던 모델이 되고, 수학적 그 다음에 격자 구조 형태, 이걸 갖는 게 이제 복잡한 형태, 이게 레티스인데 잘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4번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고, 일단 우리 시험에서 클라이슨을 잘 내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클라이슨을 잘 내진 않는데, 일단은 이제 벨 라파둘라랑 비바가 충분히 많이 나왔으니까 클라이슨도 이제 특징을 써서 또 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한번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정답 2번. 이걸 반드시 잘 알아놔야죠. 이거 갖다 문제를 많이 내니까. 그 다음 5번. 위험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도 이제 문제 나오면은 좀 약간 문제가 이런 것들 잔뜩 나오면 약간 이제 문제가 인문학적 문제들, 그걸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지방직 그랬었죠. 굉장히 좀 인문학적으로 그냥 말장난치는 문제 엄청 많이 썼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문제죠. 그래서 위험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위험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런 건 사실 뭐 잘못됐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1번. 근데 나머지 봐보세요. 위험 분석에서 나온 근거 바탕으로 하겠죠, 분명히. 위험 식별하고 분석해서 평가한 다음에 정보보 대책 선정할 거니까. 그죠? 당연한 말이고. 그럼 2번은 뭐 틀린 거 없잖아요. 3번에 자산에 대한 위험의 분석,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절한 보호 대책을 뭐 당연하잖아요. 수준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과도한 정보 르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르이 안 들어갔네. 정보 보호 투자를 방지한다. 하나 넣어 놓으세요. 이제 불필요한 과도한 정보 보호 투자 방지를 방지한다. 그럼 여러분들 1번이랑 4번을 봤을 때 4번을 정답으로 찍은 분도 있고 1번을 정답으로 찍을 수도 있잖아요. 1번 찍은 분 있나요? 1번. 거의 없네요.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그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약간은 시험마다 다른데, 이게 우리 시험은 인문학적으로 많이 내지 않아서
이런 거 잘 안 써요. 근데 감리사나 보안기사 이런 쪽에서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죠. 예전 시스 문제에서는 자녀 위험을 뭐 마이너스로 해야 돼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틀리게 쓴 거죠.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나올 수 없잖아요, 절대. 이게 0도 안 되는데 이거. 그죠? 이게 0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투자 방지하려고. 과도한 투자 방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은 그럼 뭐냐? 위험을 최소한 감소시키는 게 좋지 않나? 최소한 감소시키려면은 뭐가 많이 들어요? 비용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말한다면 뭐 어떻게 감소해야 되냐면은 위험을 그렇죠. 뭐 합리적으로 써도 되고 정확히 쓴다면 이제 감수할 수 있는 수준 아니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니면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본다. 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이걸 본다는 건 이제 손실액과 정보보호 대책 비용을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봤는데 뭐 손실액이 굉장히 크다면 다 우리가 정보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정보보호에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드는데 손실액이 뭐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엄청 크잖아요, 이게. 이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거, 감수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그죠? 그런 건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약간은 어떤 개념이면 자녀 위험의 개념, 자녀 위험. 그래서 자녀 위험은 반드시 사실은 남겨야 된다. 요 개념으로 된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사실 틀린 건 없거든요, 이게. 말이 좀 이제 이게 이게 하나 빠져 있는데. 그죠? 투자를 방지한다고 빠지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요게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5번 정도 하면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돼요. 좀 아리까리하죠. 5번 정도 1번. 네, 6번에 이제 시큐어 코딩 점검 보안 약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번 보던 게 사실은 펄스 포지티브랑 펄스 네거티브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 이제 뭐 이게 영어로 보다 보면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단어 자체가 펄스 포지티브가 뭐가 돼요? 이게 오탐, 잘못된 탐지. 그럼 펄스 네거티브가 찾지 못한 거죠. 미탐. 그럼 펄스 포지티브가 오탐이니까 그러니까 트루 포지티브 뭐가 돼요? 잘 찾은 거잖아요, 이거는. 정탐이 되는 거죠, 정탐. 요거만 알면 되죠. 그럼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1번에 이제 보안 약점이 내포된 배드 코드, 안 좋은 코드에서 취약한 함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했다. 정확하게 탐지한 거죠, 잘못된 거를. 정확하게 탐지한 거죠, 그죠? 정확하게 탐지를 그대로 쏘는 거니까 이게. 정탐했다. 맞죠? 이번에 보안 약점이 내포된 배드 코드에서 취약한 함수의 위치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 탐지하지 못한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그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을 탐지하지 못했으니까 미탐이죠. 탐지하지 못했다. 탐지하지 못한 거죠. 못한 거. 미탐 맞고. 3번은 이제 시큐어 코딩 점검 시 펄스 포지티브 오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좋은 코드,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코드인데 거기서 계속 탐지를 하는 거죠. 그죠? 오탐이잖아요. 잘못된 거 없는데 자꾸 탐지하니까. 맞죠? 그죠? 3번까지 다 맞으니까 4번이 잘못됐겠죠. 보안 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굿코드에서 보안 약점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는 것은 미탐이 아니라 이거는 펄스 포지티브 오탐이죠. 오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미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탐이 아니고 이거는 오탐이다. 펄스 포지티브. 펄스 포지티브가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던 거는 사실 이제
true positive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답. 그래서 어떤 거다라는 건 이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6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7번도 이게 이제 그 4조 내용이죠, 이거 4조. 4조가 아니구나. 그 17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약간의 이제 내용적으로 볼 수는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뭐 항목 들어갈 거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중요하지 않죠. 벌써 얘는 알잖아요. 얘는 제공받는 자겠죠. 받는 자.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 하는 자가 정답이 된 문제가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다 이게 잘못돼서 제공받는 자를 하는 자라고 쓴 것이고, 그죠? 또 이제 제공받는 자기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이제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끝나고. 자꾸 이제 법률 읽어봐야 되니까. 개인정보의 제공. 요거에 들어가죠. 그래서 7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그래서 법률은 나올 때마다 계속 읽어보시고 이거 읽어볼 때마다 또 여러분들 이제 욕심 나서 법률 한번 딱 보면 이것저것 다 읽어보려고 하시는데 너무 많이 읽어보면 안 좋아요 또. 그럼 요거 읽어보면서 여러 개 읽어보다 보면 또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딱 시험 문제 나온 거 하나만 한두 번 정도 읽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읽을 때 전체를 읽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7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 8번에 IPsec 보안 프로토콜에서 메시지 출처 인증, 메시지 무결성, 메시지 기밀성까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IPsec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게 인증이랑 무결성이랑 기밀성이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인증과 무결성만 있었다면 이제 AH, Authentication 헤드가 될 텐데 지금 기밀성까지 있으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 ESP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ESP는 기밀성을 제일 중점을 두고 옵션에 따라서 인증과 무결성 가능하다. 요거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AH는 어차피 Authentication이잖아. 인증과 무결성.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답으로 이제 3, 4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근데 프로토콜가 새로운 이거 나왔네요, 좀. 새로운 IP 헤더가 추가돼. 새로운 IP 헤더 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터널 모드 쓴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New IP니까 이게 New IP. 그럼 터널 모드니까 ESP의 터널 동작 모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ESP의 터널 동작 모드 뭐예요, 여러분들? 뭐였어요? 네오TD죠, 네오TD. 기억나시나요? 네오TD? OTD. 여기 뭐 있어요? 이게 ESP 헤더니까 여기 ESP 꼬리 하나 붙어 있겠죠, 분명히. 근데 꼬리까지는 안 쓴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암호화. 중요하죠, 이거. 하나 더한 게 뭐예요? 하나 더한 게 인증.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8번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뭐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이거 반드시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만약에 AH면 어떻게 돼? AH면은 그냥 NowTD야, NowTD.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AH 같은 경우는 암호화 인증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인증 어디까지요? 실제는 인증이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인증. A까지예요? A까지예요? 그 생각 나야 되는데. 이거 봐서 보세요. 집에 가서 이거 제가 강조했던 건데. AH는 다 인증밖에 없어요. 암호는 없잖아요, 어차피. 다 인증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AH는 터널 모드든 트랜스포트 모드든 다 인증이에요. 그냥 전체 다. 얘만 다른 거, 얘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AH는 그냥 외울 게 없어요. 근데 속이는 거 우리한테, 이거. 인증이 여기까지만 된다, 뭐, UIP는 인증되자, 이런 거 써놓는데, 다 되는 거, 다 되는 거, 이거는.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서, 그 함정 파놓는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이거 나올 때마다 IP색이나 SS는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UIP는 당연히 암호화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럼 얘가 암호화되면 안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ESB에 터널 모드 있으면 전송 모드 있을 거 아니에요. 전송 모드는 분명히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전송 모드 맨 앞에 오리진 IP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암호화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보내는 거 받는 거 주소 쓰는 건데 그거 암호화해 놓으면은 못 보내고 못 받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죠? 편지 보내는데 그 주소 암호화 시켜 놓으면 그 집배원이 어떻게 그걸 보내고 받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구조 다시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 8번 정답은 이제 2번 되죠.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9번 이제 정보통신 기반 보호 이건 어렵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놓지 않으면은 시험장 가서 절대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내용을 좀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우리 시험에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다른 시험에 정보보호 관련된 시험에서 이게 지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4조거든요. 몇 번이 나왔던 거, 몇 번.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또 갖고 와서 내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려서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걸 우리가 뭐 다 찾아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에 관련된 조항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 그래서 이제 얘는 안 들어가요. 4번 안 들어가고 주요 기반 통신 기반 시설 지정 및 취소도 들어가고 보호 계획 조정 들어가고 관련 제도 개선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가지만 제가 더 써놓는다면은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거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보호 계획의 조정 종합 조정 요것도 이제 나온 적 있었고 다른 시험에 그 다음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관한 보호 계획의 추진 실적 이거 두 개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거 뭐야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복습할 때 한번 찾아보시고 그 내용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들어가죠. 9번 정답은 4번. 봐놔야 돼요. 이거는 봐놓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봐놔야 돼요. 그래서 대책 수립은 들어가지 않는다. 10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볼게요. 이게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거 원래 방문각을 넣었던 건데. 저번에 그 커밀반도 저한테 보내왔는데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는데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그렇게 한 적 없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게 하나가 있네요. 이거 제가 검토할 수는 없었는데 아까 이게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뭐 필요는 없지만
이거 그거 같은데? 이게 왜 들어와 있지? 그 릴레이션 그거 디비전 할 때 썼던 그 표 같은데 이거 C1, C2에 C2인데 이거 그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일부러 넣는 거예요 이거? 나 왜 그러려고? 내가 분명히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하나 넣어놨네. 나 아까 봤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 그죠?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디비전이 들어가 있네. 다 볼게요. 뭐 상관없으니까 지금 잘못된 거고. 문제는 아니니까. SSL, TLS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보안 속성 협상을 담당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체인지 사이버 스펙 프로토콜 맨 마지막에 들어가죠. 딱 협상이 되고.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메시지 압축 암호화를 담당한다. 근데 요 1번 같은 지문도 은근슬쩍 요걸 갖다 이제 그 핸드쉐이크에 넣어놔요. 자꾸 넣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얘는 암호화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쉐이크는 어떤 방법 쓸지 협상만 하는 거고 실제 암호화 압축을 하는 애는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되고 뭐 인증 기밀성 무결성 서비스 제공할 것이고 사용되는 암호 그룹은 이제 RSA하고 IC4하고 MD5인데 인크립션이 RSA가 아니겠죠. 그죠? 인크립션은 IC4일 거고 얘는 키 익스체인지겠죠. 키 교환이고 얘가 이제 해시 될 거고. 그죠? 그거 이제 잘못 써놓은 거네, 지금. 그죠? 그래서 인크립션은 이제 얘가 하는 거죠, 얘가. 인크립션 얘가 하는 거고. 근데 4번에 체인지 사이버 스펙 프로토콜은 연결해서 사용될 암호화 그룹을 그죠? 갱신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마지막에 얘가 이제 약속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고 RSA는 키 익스체인지, IC4가 인크립션, ND5가 해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볼 테니까 다른 것보다는 먼저 그거 꼭 그림 그리세요. 오늘 그릴 수 있게 CBC, OFB, CFB 그죠? 그거 놓으시고 쉬었다 11번부터 볼게요. 문제 11번 보시면은 XSS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단계들을 나타낸다. 기억, 미음을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뭐 어렵진 않죠. XSS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 CSRF는 서버 측. 그러니까 CSRF는 약간 이제 아바트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XSS는 뭐 하는 애요? 얘는 결국은 쿠키 정보 공격자가 가져가는 거 도스 피싱 그때 이용되는 게 이제 XSS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통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코드 포함한 게시판 글 웹사이트 저장하는 이거죠. 그죠? 디귿. 이게 제일 먼저 될 거고. 그럼 요거 3번, 3면 4번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논 XS 포함한 게시판 글을 접근할 것이고. 여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이 이제 기억이냐 미음이냐. 기억은 미음이 먼저겠네요. 미음. 그죠? 그래서 먼저 이게 게시판 글이 웹사이트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실행이 되겠죠. 이거네, 이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가 공격자에 전달돼서 이제 쿠키 정보가 날아간다든지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맥스 SS는 사실은 우리가 공격하는 거를 항상 문제로 내면은 쿠키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냥 정보 유출이라고 많이 하죠. 정보 유출, 그다음에 도스, 피싱 요건 삼총사로 항상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서 아닌 것에서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 3개 나오고 딴 거 하나 써가지고 틀리게 썼었고 근데 얘는 어차피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 방식 똑같은데 이제 어차피 태그 못 넣게 하면 공격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서버 측에서 이제 공격이 되는 그래서 그 공격자 시키는 걸 그대로 서버에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CSRF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XSS나 이제 CSRF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아스 탑10에서는 다 등수 밖으로 빠져나왔어도 얘네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랑 SK 인젝션 같은 건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죠? 문제 우리 뭐 많이 봤었지만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되고 11번 정답은 3번 되죠. 3번. 12번.
다음 중 커버로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키 분배 센터를 중심. 키 분배 센터는 이제 뭐 AS와 TGS로 나뉠 것이고, AS는 한 번만 수행하겠지만 TGS는 N번 수행하는, 이거 많이 나왔죠, 문제로. 그래서 이제 TGT를 주는 예죠. 티켓 주는 예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인증하면은, 인증할 때도 사실은 뭐만 보내요? 아이디만 보낸다고. 사실은 아이디만 보내고 패스워드 안 보내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는. 그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보지 않겠지만, 얘가 이제 TGT 주는 거죠, TGT. 그럼 얘가 이제 TGT로 넘겨주면은 얘가 이제 티켓을 주는 거고, 그럼 얘는 티켓을 가지고 실제 이제 어떤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버가 실제로 3개 필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서버 이거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실질 서버까지 해서 필요한 거. 실질 서버 여러 가지겠지만 쓰는 거 어차피 한간이 그 동시간대에 쓰는 건 하나니까 실질 서버까지 해서 3개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TGT를 티켓 그랜트 티켓이잖아요, 이게. 이걸 갖다가 자꾸 티켓이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걸 반드시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요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커버로서 어렵게 나오면은 요거 말고 우리 심화 시험에 배웠던 그림 있죠. 그거 내겠죠. 그거 내면 어려워요. 그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도 2번 정도 쓰였는데, 3번 정도 쓰였는데 2번은 다 요거였고, 그 패스워드, 그죠? 패스워드였고, 한 번이 요 중간 냈었잖아요, 복잡하게. 그거 나왔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나중에 이제 좀 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KDC를 중심으로 인증 기능과 세션 키를 발급하는 기능을 뭐 제공한다 맞고, 근데 NIDM 시로드 프로토콜 쓰죠. NIDM 시로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이걸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이거 많이 나와요, 보기로. 그 다음에 키 분배 기능을 뭐 제공한다 맞고. 네, 3번에 키 분배 센터는 인증 서버와 티켓 발급 서버, 뭐 요거 얘기한 거죠. AS랑 티켓 그랜팅 서버, 티켓 그랜트 서버, 그죠? 티켓 발급 서버로 구성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에는 완전히 틀렸네. 1번에 쓰는 그만 풀었겠네. 공격키 안 쓰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커버로스는 처음에 이제 DS로 설계가 됐었고, 사실은, 그죠? 대칭키를 쓰게 되는 거고, 요거 나오자마자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요? 커버로스가 있으면은 얘만큼 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대칭키 쓰는 거. 그죠? MAC.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 둘 다 못 써요? 대칭키. 여기서 공개키 쓴다고 해서 틀리기 엄청 많이 됐죠,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지금 우리 시험에서 커버로스 대칭, 커버로스랑 MAC만 골라내도 이런 문제만 한 30문제 이상 됐걸요,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엄청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기 이것보다 더 어렵게 막 쓰면서 이런 거 슬쩍 써놓거든요. 그죠? 요거 잘 찾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커버로스나 뭐 2개가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론만부터 항상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니까 2개는 공개키가 아니라 이제 그 대칭키를 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12번 정답은 4번. 그죠? 4번에 있다 알아보시면 되고, 13번도 이제 뭐 도스 공격 문제 꼭 하나씩 나오는데, 뭐 지금은 어렵진 않죠. 도스 공격 나오면은 난이도 굉장히 올려가지고 이제 뭐 대응책이나 이런 거 따로 내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다 쉽게 풀죠, 대부분 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스 문제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빼놓고 나머지 문제들 뭐 8, 9문제들은 그냥 하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헤더가 조작된 일련의 IP 패킷 조각들을 전송함으로써 공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데이터 일부가 겹치거나,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 속인 거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단편화를 해서, 프래그먼트니까 여기서 이제 단편화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받은 쪽에서, 수신 쪽에서 이제 재조립, 재결합을 해야 되는데, 공격자가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여기 안 되게끔. 다 막 시퀘드 넘버 겹치거나 막 뜨거나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패킷 조각들을 전송함으로써 패킷 재조합 시 공격 대상에서 이제 부하가 발생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티어드롭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도 뭐 어렵진 않잖아요. 렌더 어택도 이거 셋 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는 얘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애. 근데 얘는 이제 빈도는 좀 적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 출발지랑 목적지 주소, 출발지랑 목적지 주소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 근데 뭐 상이하게 한다 이런 거 써가지고 틀리게도 많이 쓰고. 심플로딩은 이제 신 신호만 보는 거죠. 그래서 3-way 핸들쉐이킹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공격이 된다. 신 신호만 보낸 거죠. 신 신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백로그 큐가 꽉 차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심플로딩은 대응책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대응책 중에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백로그 큐를 어떻게 해요? 그죠? 일시적으로 늘리는 거. 아니면 이제 그 싱크 리시브 시간을 그죠? 짧게 한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쿠키 같은 거 이용해도 되고, 그죠? 쿠키 이용하면 아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신호 받으면은 신신호 받을 때 이 신신호 받은 거를 바로 저장시키는 게 아니라 큐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 신호에 대해서 이제 이 수신자가 이제 이 서버가 여기에서 쿠키 만들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싱크에크로. 그래서 다시 쿠키가 날라오지 않으면 이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니까. 그죠? 나중에 문제로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넘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싱쿠키를 쓰게 되면 이제 공격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다 요거를 당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 오버헤드가 되는 거죠.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 그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 싱쿠키도 간단하게는 나왔었어요. 문제로. 요건 많이 나왔었지만 알아놓으셔야 되고. 스머프 어택은 다른 것보다는 이제 IP 스푸핑하고 그죠?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하고 그죠? ICMP 신호. 요거를 알면 되죠. 요거 갖다 문제. 근래 들어서는 스머프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13번 정답은 이제 여러분들 1번으로 보시면 되고. 14번.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전자삼연표 몇 조예요? 이게 15조거든요. 맞춰야 돼요, 사실 이거는. 시험장에. 지금도 맞춰야 돼요, 이거. 지금 만약에 이거 잘 못 풀었다면 지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거. 내용적으로. 잘 읽어보세요. 지금 지우는 동안 한번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어요. 내용 전혀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4번은 전자서명법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러니까 법률 문제는 우리가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다 중요하잖아요. 다른 과목들 웬만하면 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보호로는 기출문제 중에 안 봐야 될 문제가 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률 문제 중에 삭제된 조항의 문제는 전에 거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이거 다 제거하고 냈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에 기출문제 쭉 뽑아가지고 그거 계속 이렇게 보시면 돼 있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들 빼놓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법률 문제는 이제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 쭉 출력해서 보면 보지 마시고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 보시는 게 나아요. 그거 어차피 다 제거시킨 거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요. 전자서명법이랑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망법 중에서 제거된 삭제된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이제 빼버려야 되고. 전자서명법의 제15조 전자서명 인증 업무 이제 뭐 준칙의 준수 등 길죠, 그죠? 15조 써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전자서명 인증 업무 준칙에 저기 써있거든요, 어차피. 준수에서
요거죠. 15조에 대한 내용이. 운영 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는 전자서명 인증 업무 준칙을 작성해서, 그러니까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전자서명 인증 업무 준칙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된다. 다음 중 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안 되잖아요, 이걸. 그죠? 성실히 준수해야 되는데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걸 어떻게 인터넷에 게시를 해요? 난리 나는 거죠. 개인정보 바로 유출되는 건데 이거는. 그죠? 전자서명 생성정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가입자 개인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암기로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용적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리고 전자서명 알면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전자서명법 문제 나오거나 다른 법률 문제 나왔다고 해서 아예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냥 대충 보고 찍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꽤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 정보보호, 그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2개는 이제 뭐 나왔던 데서 나오고 한 문제 이런 거 나온다면 3문제 다 맞출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요 조항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어차피 보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하고, 뭐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 그거 하나밖에 더 없고, 요거만 들어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14번 정답은 4번 되죠. 저건 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예전부터 이거 갖다 많이 냈었어요. 그 공인인증서 있을 때도 요거 갖다 문제 상당히 많이 냈었거든. 이걸 막 유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틀린 걸로.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이제 아직 존재하는 그 조항이니까 충분히 또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4번 정답은 4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볼 수 없는 것은, 취약점 점검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탄이 있고, 이 사탄을 계산한 게 이제 세인트랑 네서스가 있죠. 핑은 그냥 뭐 열려있는 거 이제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정확히 한번 의미를 좀 봐놓는 게 좋으니까 핑도 한번 써놓게, 간단히.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문제에서 보통 이런 걸 많이 쓰죠. 확인하고 뭐 요청하고 승인도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사실 프로그램이 되고. 이게 이제 뭐 약자가 길죠. 이게 시큐리티고, 시큐리티 관리자, 보안 관리자한테 필요한 거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툴, 관리자를 위한 도구죠. 그래서 한 번만 써보면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아날라이징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보안 관리자의 도구죠. 그죠? 요 약자니까. 그래서 요거를 개선한 게 얘네들이니까. 요거 개선, 요거 개선. 요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취약점 점검할 때 쓴 애들이 쟤네들이다 정도로.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가 사탄이고, 이 사탄을 개선시킨 애들이 얘네들이다. 그 중에 세인트도 있지만 네서스 같은 게 실제로 이제 어떤 해결 방안까지 좀 모색하는, 좀 더 많이 개선된 그런 것들을 쓰는데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15번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16번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트 바이러스란 플로피 디스크나 하드디스크의 부트 섹터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말한다. 맞고요.
최근 들어 암호화 기법을 기반으로 구현된 코드를 감염시마다 변화시킴으로써, 그죠? 이건 뭐 시험에 많이 나오죠. 폴리모픽, 그죠? 다양성 바이러스 많이 나왔던 거고. 네, 이메일 또는 프로그램 등의 숙주를 통해서 전염되어 자료를 변조, 삭제하거나 뭐 시스템 파괴하거나 하는 거 맞고요. 네, 4번에 파일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숙주 없이 되진 않죠, 그죠? 그건 안 되는 거고. 독자적으로 자신 복제하는 애는 누구예요? 얘는 웜. 그래서 웜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것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대역폭을 장식시킨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바이러스가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쓴 적이 있었죠. 바이러스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웜이 할 수 있다. 웜은 지 혼자 복제되니까. 요거 중요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중요해요? 얘는 숙주가 필요 없다. 좀 무서운 애죠. 얘는 숙주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같이 나오는 애가 트로이 목마는 얘는 아예 뭐가 안 돼요? 얘는 아예 복제가 안 되죠. 복제가 안 되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즘 또 나왔던 문제에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X 표시 안에서 다시 바이러스 뭐 나왔었죠? 그때 쿠키 나왔었죠? 예전에 쿠키 파일에는 바이러스 감염된다 안 된다 이거 나왔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쿠키 파일은 바이러스 감염이 얘는 감염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보통 뭐 반드시 실행 파일이 있어야지만 감염되는 건 아닌데 정확히 감염되지 않는 것은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파일 이건 감염되지 않죠. 쿠키 파일은 어차피 텍스트 파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그죠? 요거 갖다 문제 나와서 요거 이제 요거밖에 없어요 거의 사실은 이거 나온다면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구성된 파일들도 이제 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그죠? 그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세대 그거 뭐 은닉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만 확인해 놓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16번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7번 다음에 공격해 암호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그래서 1번에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복호를 위한 키 쌍을 이용해서 암호화 복호를 수행한다. 근데 요거 이제 또 잘못 생각하면은 이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대칭키 시스템에서 DS하고 AS를 보면은 그거랑 헷갈리면 또 안 돼요. DS가 있고 대칭키에서 AS가 있으면은 암호화 복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알고리즘을 암호화 복호를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암호도 하고 복호도 하는 거 어떤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암호화와 복호화의 구조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암호화만 만들면은 복호화를 따로 만들 필요 없는 거죠. 어떤 거예요? 공부 이제 많이 하세요. 이제 앞으로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아니요. 너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죠? 이거 알아야지. 이거 내가 얼마나 강조했었는데. 얘는 같잖아요. 암호화랑 복호화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만 달라져요? 서브 키 배열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S 같은 경우는 암호화할 때 우리 뭐 뒤에서 다 문제 볼 거니까 이건 암호화할 때는 서브 키가 K1부터 K2 쭉 해가지고 K16까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복호할 때 어떻게 해요? 복호할 때는 구조 똑같다고 이거 구조 똑같은데 키만 역순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K16부터 K15 쭉 해서 K1까지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저게 안 헷갈렸던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원래 여기에 머릿속에 싹 들어있으면 저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서 암호화 복호화 구조가 똑같은 건데 이게 공개키도 그런가 그럼 헷갈리거든요. 그죠? 얘는 안 그렇잖아요. 얘는 암호화와 복호화가 사실 약간 어떤 구조예요? 정확한 구조는 아니지만 역변환되는 거.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거랑 요거랑 다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얘는 역변환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구조가.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구조는 똑같으니까. 구조는 똑같은데 키만 역순으로 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거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 저게 헷갈릴 수 있는데 공개키도 마찬가지예요. 공개키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암복화를 수행을 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냥 처음에 썼던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고 뭐 하나 들어가고 모드 n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요거 하나 갖다 암복화 다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뭐만 다른 거예요. 여기다 C를 넣었다 그러면 P에다가 2승을 하고 이 키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드 N을 하는 거죠. 이걸 할 때는 이제 이게 암호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플레인 텍스트를 인크립션 해가지고 모드 N을 하면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이 나오는 거고 그럼 플레인 텍스트 같은 여기만 다른 거죠. 사이퍼 텍스트에 디크립션 해가지고 모드 N 하면 되는 거니까. 구조는 똑같잖아요. 결국은 둘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구조는 똑같은데 거기 들어가는 키만 다른 거죠. 사실은 키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내용을 한 번도 안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많이 보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RSA만 생각해도 1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맞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여러분 하나 조심하실 점은 우리 책에도 이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게 이제 그 정익사 그 대학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이제 평문을 메시지를 썼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 여기다 따로 써놓진 않았군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메시지를 만들 때 사이퍼 텍스트에다 2를 쓰고 모드 n을 써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쓴 대학 교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걸 보고서 이건 인크립션, 이건 디크립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써놓을 거예요. 이거는 암호화다라고 써놓을 거고 이거는 뭐라고 써요? 이거는 복호화다라고 써놓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거 문제 푸실 때는 이 D를 보고서 E는 인크립션, D는 디크립션이라고 딱 정하고 문제 풀면 안 돼요. 그럼 완전 반대로 풀 수 있어요, 문제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하나 조심하시고. 분명히 잘못 나온 거죠, 이거는. 누가 번역할 때 잘못 해놓은 거죠. 누가 D를 암호라고 써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처음에 번역 잘못된 게 지금까지 계속 온 거고, 그거에 우리는 이제 피해를 보는 건데,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입장에서 좋거든요. 이거 좀 더 헷갈리겠는데? 그럼 이걸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많이 나오니까 절대 그 함정에 안 걸리도록 해놓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는 대응되는 키상 이걸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없죠.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를 한다면은 송신자는 뭘 알아야 돼요? 송신자는 공개키를 알아야 되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그 수신자의 공개키를 알아야 되고 수신자는 뭐 자기 거 알고 있으면 되죠. 개인키, 자기 거 갖고 있을 거니까 어차피. 요거만 알면 되죠. 짱을 다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만. 그래서 2번. 이게 이제 암호화니까 이런 거고, 그 인증이면 좀 다르죠. 이게 인증. 그러니까 암호화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증 모드 있으니까,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 돼? 물론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암호화 모드나 인증 모드 둘 다 일단 중요한 게 뭐가 돼요? 암호화 키가 뭐가 쓰이나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송신자가 쓰게 되는 암호화 키 이게 이제 뭐가 되냐라고 보면은 암호화 모드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공개 키가 쓰이는데 누구 거 공개 키요? 쓴다면 수신자의 공개 키. 인증 모드는 사실 뭐 암호화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인크립션이라고 하니까 그냥 암호화 키를 쓴 거예요. 얘는 이제 송신자의 개인 키가 쓰일 거 아니에요. 요거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럼 D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복호할 때는 수신자의 개인 키 쓸 거고
얘도 복호할 때는 송신자의 공격키 쓰겠죠. 이게 반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죠? 요거까지 반드시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번의 두 개 키 중에서 하나는 당연히 비밀로 유지돼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 키는 항상 송신자가 갖고 있든 수신이가 갖고 있건 송신자랑 수신자가 있으면은 얘가 공개키 개인 키를 만들었다. 그럼 반드시 개인 키는 절대 다른 애 주지 않죠. 자기가 꼭꼭 싸매서 이제 숨겨놓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무슨 어떤 경우에든 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4번에 암호 알고리즘 하나의 키와 암호문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래서 다른 하나의 키를 결정하지 못해야지만 이게 안전한 거죠. 만약에 요것만 가지고 찾을 수 있다면 이 시스템 다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17번 정답은 2번이 된다.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 내용 우리가 처음 본 거거든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온 적 없거든요. 그럼 이거 딱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DES랑 AS를 딱 붙이면은 아예 대칭키에서 그런 거니까 얘는 다르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헷갈려지기 때문에 저건 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17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8번에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 지문만 조금 이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밑에 잘렸네 이거, 그죠? 왜 잘렸지? 아까 볼 때는 안 잘렸었는데 이 밑에 그냥 이거 보고 볼게요 제가. 근데 또 하필 4번이 정답인데, 그죠? 근데 정답 되는 부분은 일단 나와 있네. 암호 공격 환경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지평문, 알려진 평문 공격이랑 그 다음에 선택평문 공격, 이 두 개 차이점. 얘는 이제 그 평문과 암호문쌍을 몇 개 주순 거죠, 이렇게. 평문과 암호문쌍을 몇 개 주워서 요거 갖다 해보는 거고, 선택 평문 공격에서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 중요해 봐야 되는 게 요거 꼭 써놓으세요.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안 그러면 헷갈려요, 이거. 그죠? 이거 꼭 써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디에 접근할 수 있다? 송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송까지 나왔죠. 그죠? 자신감 없는 송신 시스템. 왜냐면은 편문을 암호문 만드는 게 여기 뭐 들어가는 거예요? 암호기가 있을 거냐, 암호기. 암호기는 송신 측에 있을 거니까. 사실 한마디로 얘는 암호기에 접근할 수 있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송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달라요? 기지평문 공격과는 질적으로 다른 게, 얘는 평문을 몇 개 선택해서 그걸 암호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서 해킹을 하는 거고, 공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랑 또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선택 암호문 공격. 어제 문제는 2개 묶거나 2개 묶거나 할 거니까, 그죠? 그럼 요것도 헷갈리지 않게 하여간 암호문 나왔으면은 얘는 평문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고, 지금 요 내용만 갖다 문제 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복호기의 내용만 쓰지 않고 수신 시스템까지 쓸 수 있겠죠. 수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십니다. 이 정도가 이제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암호문만을 갖고 그냥 암호문 갖고 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암호문 단독 공격자한테 가장 불리한 방식이고, 이번에 공격자가 사전에 동일한 키로 암호화된 여러 개의 암호문과 대응하는 평문쌍을 그냥 몇 개 주운 거예요, 주운 거, 획득한 거. 그래서 주어진 암호문에 대응하는 평문 또는 키를 알아내고자 하는 방식을 기지평문 공격, 아니면 한글로 이제 뭐 노은이니까 알려진 평문 공격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알려진 거 몇 개 주워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유리해요, 사실은. 그죠? 얘는 그래도 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죠? 2번도 맞고, 3번에 공격자가 임의의 평문을 선택하면은 대응하는 암호문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서
주어진 암호문에 대응하는 평문이나 키를 알아내고자 하는 방식이 이제 뭐가 돼요? 선택 평문 공격. 평문을 선택하면은 대응하는 암호문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4번에 공격자가 암호 복호기에 접근할 수 없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렸으니까 그 문제 같이 보세요. 없지만 적당한 암호문을 선택해서 그에 대한 평문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여기 D는 맞네요. 그죠? 선택 암호문 공격을 하는데 접근해야죠. 접근할 수 없다면 이제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다. 암호 복호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선택 암호문 공격이고 그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론 시간도 봤었지만 그럼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수 있다면 굳이 더 이상의 공격이 필요하냐.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서, 조건은 뭐냐면은 얘가 진짜 공격자가 하고 싶은 암호문은 이게 안 돼요, 지금. 지가 몇 개 선택했는데 이건 안 되고 다른 것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얘는 뭘 얻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키를 얻어내려고 하는 공격이에요, 키를. 키만 얻어내면 언제든지 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거 되는데 못하러 더 공격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또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가 바꾸고자 하는 암호문은 못 바꾸는 상태가 조건이에요. 일단은.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이제 이거 잘못됐죠. 4번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9번은 요거는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직 이걸 안 해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니까 기출문제 나온 거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 단어별 문제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필요한 것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하드웨어 프로필 설정 밑줄 쳐놓으시고 하드웨어 프로필 설정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뭐가 돼요? 커런트 컴피그가 되겠죠. 커런트 컴피그. 우리 시험에 그대로 이게 아마 답으로 나왔었나? 하여간에 그 보기로 나왔던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이제 요거 볼 때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같이 한번 또 보셔야 되고, 간단히 쓴다 하면은 H키 유저는 뭐 사용자 프로필이죠. 만들 때 적용한 기본 설정. H키 커런트 유저도 비슷하지만 이거는 기본 그 만들 때 썼던 기본 설정이 현재 사용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자, 각각이 다 다르죠.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설정. 이 설정에 이제 뭐 다 들어가죠. 뭐 제어판 설정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설정 이런 거 보통 그거 문제 많이 하니까 네트워크 연결 뭐 이런 거 등등. 이것도 한번 나왔었죠. 로컬 머신 한번 나왔던 거.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의 설정 데이터 저장. 자꾸 봐놔야 돼요, 이건. 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제든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죠?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하드웨어 프로필 설정. 현재 하드웨어 프로필 설정이니까 이제 커런트 컴퓨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시험에서도 이제 보통 이 네 가지를 제일 많이 내긴 하거든요. 제일 많이 내긴 하는데 커런트 유저나 커런트 컴피그를 제일 많이 내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정답은 3번. 20번도 아주 빨리 풀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조금 이제 삐걱해서 헷갈리면은 또 반대로 풀 수 있어서 빨리 생각하고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랜드 공격이 조작하는 IP 프로토콜의 필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목적지랑 그 출발지 주소를 각계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각계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여기 공격 대상이 있고, 근데 여기 공격자가 있다. 그럼 공격 대상이 지금 뭐 IP가 100이고 얘는 200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패킷을 보내는데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어떻게 써요? 소스 IP는 200일 거고 데스티네이션 IP는 목적지니까 100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적지하면 출발지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헷갈리잖아요 또 이게. 근데 뭘 받고 나면 잘 생각해 놓으면 돼요. 헷갈리면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그냥 요건 100이잖아요 목적지는. 근데 요걸 바꾸는 거잖아요. 100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내면 얘가 답장 누가 써요? 지한테 쓸 거야 답장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결국은 얘가 바뀌고, 잘못 생각하면 목적지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출발지요. 출발지. 소스 주소. 요거 바꾸는 거. 요거 출발 소스를 제 걸로 바꿔놓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걔가 답장 쓰면 지한테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 생각해놓으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놓으시고, 문제 풀다 헷갈리면 막 빨리 생각하고 풀라고 하지 마시고 간단히 그냥 그려놓으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빨리 풀라고 안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0번 정답은 1번을 보시면 되고, 잠깐만 쉬었다가 또 요거 제가 시간 드릴 거니까 지금 우리 봤던 거 이제 복습 조금 하고 계시고, 요거 이제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제가 또 시간 들여서 문제 풀게 할 테니까요. 잠깐만 쉬세요. 한 5분, 10분 정도 쉬세요. 10분 쉬면서 이제 앞에 거 볼 거 좀 보시고.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